어느 날 저녁 회장 영호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하루 종일 식욕이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가정부 선희가 끓여준 국밥 한 그릇은 끝까지 비우게 되었다. 숟가락을 내려놓는 순간 그는 멍하니 중얼거렸다. 이 맛 대체 왜 이렇게 낯익지? 마치 어린 시절 내가 마지막으로 먹었던 그 맛인데. 그 옆에서 가만히 서 있던 선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도 모르게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운명을 뒤흔들 진실이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가정부의 국밥이 회장을 경악하게 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으로 이야기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터는 늘 사람들로 북적였다. 소를 끌고 온 농부 바구니를 이고 나와 채소를 파는 아주머니들, 그리고 아이 손을 꼭 잡고 다니는 부모들. 그날도 영호는 부모 손을 잡고 장터에 나왔다. 아직 7살밖에 되지 않았던 그는 시골 장터의 활기찬 풍경이 그저 신기하기만 했다. 호야, 엄마 손 놓지 말아라. 네, 엄마. 그러나 잠깐, 단지 잠깐이었을 뿐이었다. 아버지가 쌀 포대를 흥정하는 사이, 엄마가 옆집 아주머니와 얘기를 나누는 사이, 사람들 틈이 우르르 몰려들며 그의 작은 손이 휩쓸려 버렸다. 엄마, 아빠. 영호는 울부짖으며 사람들 사이를 헤맸다. 하지만 장터의 소음은 아이의 목소리를 삼켜버렸다. 사람들은 제 볼일만 급해 보였고 그 작은 손을 붙잡아 주리는 아무도 없었다. 엄마 어디 있어, 아빠? 결국 그는 혼자가 되었다. 며칠 뒤 경찰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허름한 고아원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방 안은 늘 서늘했고 밥상 위엔 늘 보리밥과 무국이 전부였다. 영호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버려진 아이라는 낙인을 알았다. 아이들은 서로 다투었고 어른들의 눈길은 늘 무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봉사자가 국밥 한 그릇을 끓여주었다. 따뜻한 국물에 김이 피어오르고 고소한 냄새가 좁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영호는 국밥을 한 숟가락 뜨는 순간 눈물이 터졌다. 뜨겁고 짭조름한 맛이 혀끝에 퍼지자 마치 잃어버린 엄마 품에 안긴 듯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 이 맛 엄마가 끓여줬던 그 맛 같아. 그날 이후 국밥은 그의 삶에서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건 굶주림을 채워준 것만이 아니라 세상에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다는 작은 증거였다. 세월이 흘러 영호는 고아원 담장 너머를 바라보며 다짐했다. 언젠가 반드시 성공해서 다시 부모를 찾을 거야. 그리고 내 가족을 만들 거야. 그러나 그는 몰랐다. 그 작은 국밥 한 그릇이 훗날 그의 인생을 뒤흔들 비밀로 다시 돌아올 줄은. 서울역 앞 어둠이 막 내려앉은 거리. 구두 다른 청년 영호는 지친 몸으로 신문을 팔고 있었다. 고아원에서 나온 20살 무렵 그는 갈 데가 없었다. 학력도 집도 가족도 없었지만 그의 눈빛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매서웠다. 남들이 2배로 하면 나는 3배로 한다. 그는 낮엔 건설 현장에서 삽을 들고 밤엔 야간 경비를 서며 돈을 모았다. 그리고 새벽마다 청가시장에서 일을 배우며 남들이 잠잘 때 혼자 발로 뛰었다. 30대가 되던 해 그는 작은 물류회사를 세웠다. 트럭 한 대, 창고 하나. 직원은 고작 3뿐이었지만 영호는 누구보다도 치열했다. 한겨울 눈보라가 몰아쳐도
그는 직접 트럭을 몰았다.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직접 뛰는 수밖에 없다. 그의 땀과 피는 곧 성과로 이어졌다. 35, 마침내 첫 계약을 따내고 40, 업계에서 그의 이름이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다. 세월은 흘러 지금 그는 거대한 회사를 일군 재벌 회장이 되어 있었다. 고층 빌딩 위 번쩍이는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다. 화려한 연회장, 고급 와인, 값비싼 요리가 그의 식탁을 채웠다. 그러나 영호의 젓가락은 늘 무겁게 멈췄다. 이상하지 이렇게 풍족한데 왜 늘 허기만 지는 걸까? 고아원에서 먹었던 국밥 한 그릇, 그 소박한 맛이 세상 어떤 진수성찬보다 그리웠다. 밤이 깊어도 불 꺼지지 않는 집무실, 창밖을 보던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부모님은 아직 살아계실까? 혹시 나를 찾고 계실까? 아니면 이미 세상에 안 계신 걸까? 아무리 돈을 쌓아 올려도 그의 가슴 깊은 곳엔 여전히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것은 성공이 메꿀 수 없는 허기, 사랑받고 싶다는 잃어버린 아이의 갈망이었다. 회장님, 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친척이라고 하네요. 비서의 말에 영호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벌써 몇 번째인가. 그날도 영호는 회장실 응접실에 앉아 있었다. 문이 열리자 낯선 중년 남자가 조심스레 들어왔다. 그는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형님, 이제야 만났네요. 저 영호 형님 동생입니다. 영호는 미간을 좁혔다. 낯선 얼굴, 생소한 말투. 그러나 남자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준비해온 사진을 꺼내 보였다. 보세요. 이거 우리 어머니 사진 아닙니까? 제가 평생 잃어버린 형님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십니까? 영호는 사진을 똑바로 바라봤다. 흑백으로 바랜 사진 속 인물은 분명 어머니와 닮은 듯 보였다. 그러나 영호는 속으로 냉랭하게 생각했다. 저 눈빛 진심이 아니야. 돈 냄새를 맡고 찾아온 자식일 뿐. 그는 아무 말 없이 배를 눌렀다. 보안 요원이 들어오자 영호는 짧게 말했다. 내보내라. 남자는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형님, 제발, 우리 피 붙이잖아요. 회장님 같은 형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아세요? 그러나 문은 차갑게 닫혔다. 그날 밤 영호는 혼자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그동안 찾아왔던 사람들의 서류가 쌓여 있었다. 사촌이라고 외삼촌이라고 고향 친구라고. 서류 안의 인물들은 모두 달랐지만 목적은 똑같았다. 돈, 유산, 권력.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가족을 찾고 싶다는 내 마음. 그걸 이용해 먹는 인간들 뿐이구나. 몇 달 뒤 또 다른 여인이 찾아왔다. 저 회장님 동생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목걸이를 내밀었다. 그러나 영호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목걸이조차 진이는 알 수 없었다. 그저 그의 재산을 탐하는 증거일 뿐이었다. 이제 그만하세요. 내 가족은 이미 세상에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거웠다. 여인은 절규했지만 끝내 경비에 끌려나갔다. 영호는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술잔을 비웠다. 어릴 적 길을 잃어버렸던 그날, 어쩌면 부모와 진짜 가족들은 아직도 자신을 찾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세상은 너무도 냉혹했다.
가짜 가족들이 남긴 상처는 진짜 가족을 찾을 희망마저 갉아먹고 있었다. 넓은 저택 거실. 대리석 바닥 위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긴 식탁 위에는 최고급 요리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공간 안에서 따뜻함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아빠, 이번에 새로 나온 스포츠카 알아요? 내 친구도 샀는데 나도 그거 필요해요. 장남 현수는 식탁에 포크를 내려놓으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옆에서 딸 지연이도 덧붙였다. 저는 이번에 해외 연수 꼭 가야 해요. 친구들은 다 갔는데 나만 빠지면 창피하잖아요. 영호는 묵묵히 수프만 떠먹었다. 국물은 뜨거웠지만 마음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다. 당신은 왜 늘 묵묵부답이에요? 아버지라면 애들 앞에서 결정을 해줘야지. 아내 윤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현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아버지는 항상 사업 생각뿐이야. 가정엔 관심도 없잖아. 우리한테 필요한 건 돈인데 왜 그걸 못 주냐고요?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다른 집 친구들은 아빠가 다 해주는데 우리 아빠는 왜 그래요? 영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의자 다리가 대리석 바닥을 긁으며 거슬리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식탁 위의 공기가 잠시 멈췄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고개를 숙였다. 창밖에는 화려한 정원이 있었지만 그의 눈앞엔 고아원 시절 좁고 추웠던 방이 아른거렸다. 나는 가족을 원했을 뿐이다. 그의 낮은 중얼거림은 누구의 귀에도 닿지 않았다. 그날 밤 영호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대신 집안은 음악과 웃음이 떠난 듯 적막했다. 책상 위에는 온갖 계약서와 서류가 쌓여 있었지만 그는 펜을 들 힘조차 없었다. 재산을 쫓는 가짜 가족, 그리고 진짜 가족이라 믿었던 아이들조차 결국 모두 내 돈만 원하나. 그의 눈빛은 점점 허무로 가라앉았다. 한밤중 안방에 들어서자 윤정은 화려한 홈쇼핑 카탈로그를 보고 있었다. 여보, 이번에 새로 나온 보석 세트 좀 사요. 우리 집 체면에도 어울리잖아요. 영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날카로워졌다. 당신이 성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는 우리를 위해 좀 쓰세요. 왜 그렇게 돈을 꽁꽁 숨기기만 해요? 그는 짧게 대답했다. 돈으로는 가족을 살 수 없어. 윤정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런 식으로 당신이 행동하면 가족 모두 당신 편이 될 수 없어요. 그날 밤 영호는 침대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화려한 저택, 사방에 넘치는 돈.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한가? 그는 속으로 답을 찾으려 했지만 오직 답답한 침묵만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늦겨울 바람이 아직 차갑게 스미던 어느 날 저택의 현관문 앞에 낯선 여인이 섰다. 수수한 베이지색 코트에 검은 손가방 하나뿐. 머리칼은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선희, 50대 후반의 평범한 여성이었다. 여기 가정부 일자리를 구한다는 소식 듣고 왔습니다. 낯을 붉히며 고개 숙인 선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집사 겸 관리인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화려한 저택에서 일하기엔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소박한 차림새. 그러나 똑 부러지는 말투와 단정한 태도에서 묘한 진중함이 느껴졌다. 잠시 망설인 끝에 관리인은 말했다. 일은 고되지만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어디서든 일해왔습니다. 밥 짓고 청소하는 일이라면 자신 있어요. 그렇게 선희는 저택의 가정부가 되었다. 처음 며칠간 그녀는 조용히 움직였다. 현대식 주방기구에 서툴렀지만 매사 정성을 다했다. 특히 부엌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는 묘하게 규칙적이고 따뜻했다. 어느 저녁 화려한 요리에 질린 듯 숟가락조차 들지 않던 회장 영호가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제가 끓인 국밥입니다. 드셔보시겠습니까? 선희는 조심스레 그릇을 내밀었다. 그릇 가득 담긴 건 화려한 요리가 아닌 소박한 소고기 국밥 한 그릇이었다. 갓 썰어 넣은 파가 솔솔 향기를 풍기며 김을 피워냈다. 영호는 무심코 숟가락을 들었다. 첫 국물을 넘기자 그의 손이 순간 멈췄다. 이 맛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입안 가득 퍼지는 따뜻하고 투박한 맛. 그건 어린 시절 어머니가 굶주린 자신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어주던 바로 그 국밥의 맛이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는 중얼거렸다. 이 맛 대체 왜 이렇게 낯익지? 마치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그 맛인데. 선희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에 들린 국자마저 덜컥 떨어뜨릴 뻔했다. 눈빛이 흔들리고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곧 고개를 숙이며 애써 태어난 척했다. 그저 어릴 적 엄마가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끓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영호의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파문이 일었다. 오랜 세월 동안 찾아 헤맸던 낯익은 따뜻함. 그것이 바로 이 소박한 여인의 손끝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날 밤 영호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대체 왜 이 여인의 음식에서 그 맛이 나는 걸까? 머릿속에서 선희의 얼굴과 국밥의 김이 계속 겹쳐졌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예감이 그를 사로잡았다. 이 여인은 단순한 가정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늦은 저녁, 집안은 적막에 잠겨 있었다. 회장 영호는 서재 창가에 앉아 유리잔을 굴리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며칠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건 선희가 끓여준 국밥의 맛이었다. 분명히 그 맛이 맞아. 내가 어린 시절 마지막으로 먹었던 그 국밥.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이. 그때 주방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영호는 무심코 발걸음을 옮겼다. 불 꺼진 부엌에서 선희가 서랍을 정리하다가 무언가를 떨어뜨린 모양이었다. 찰칵. 바닥에 떨어진 작은 목걸이 하나. 달빛에 반짝이며 은은히 빛나는 그 펜던트. 영호의 시선이 그곳에 꽂혔다. 그는 천천히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순간 심장이 세차게 요동쳤다. 작은 은빛판에 새겨진 단어 하나. 호? 이건 어디서 난 겁니까? 영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선희는 눈을 크게 뜨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손을 내밀었지만 영호는 목걸이를 움켜쥔 채 놓지 않았다. 대답하세요. 이건 내 이름의 끝 글자입니다. 내가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주신 유일한 물건이었어. 근데 어떻게 당신이 이걸 가지고 있습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선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선희는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오빠를 애타게 찾아 헤맸다. 동네 장터며 고아원, 심지어 먼 지방의 보호소까지 발품을 팔았다. 그러나 세상은 넓었고 잃어버린 아이는 끝내 찾지 못했다. 부모는 영호야 하며 이름을 부르다가 병마에 지쳐 일찍 세상을 떠났다. 선희는 홀로 남아 힘겹게 살아야 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 공장에 나가 돈을 벌고 뒷골목 쇳방에서 몸을 움츠리며 버텼다. 그녀의 가슴 속엔 늘 한 가지 소망만이 남아 있었다. 오빠를 꼭 다시 찾겠다. 설령 늦는다 해도 내가 끝까지 찾겠다. 세월은 흘렀고 선희는 중년이 되어 더 이상 수소문할 길조차 사라졌다. 선희는 이력서를 내밀며 회장의 집 가정부 자리에 지원했다. 화려한 이력은 없었지만 성실하게 살았다는 흔적 하나로 겨우 받아들여졌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내 오빠 영호를 꼭 찾아라. 살아있다면 반드시 다시 만나야 한다.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영호의 몸이 굳어졌다. 순간 영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국밥의 맛, 익숙했던 손길, 알 수 없는 따뜻함. 모든 조각이 맞춰지듯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었다. 그럼 그동안 내 곁에 있던 가정부가 혹시 여동생 아닐까? 영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저릿하게 조여왔다. 선희와 영호 회장은 많은 얘기를 나눴다. 선희의 고향, 그리고 집 배경이 영호가 어렴풋이 기억하던 영호 집이 맞았다. 세월이 우릴 이렇게까지 갈라놓았단 말인가. 그 순간 영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선희야, 내가 살아있었다니. 내가 이렇게 늦게 알아보다니. 회장님이 제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부모님과 그렇게 찾아 헤맸던 오빠였어요? 그러니까 밥상마다 그녀한테 칭찬이야. 회사 얘기도 은근슬쩍 묻고 혹시 아버지 진짜로 유산을 저 여자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막내 아들 도우는 손가락을 탁자에 두드리며 비웃듯 말했다. 가정부 주제에 감히 우리 아버지를 꼬셔서 끼어들 생각을 해? 안 되지. 절대로 안 돼. 그의 목소리엔 분노와 탐욕이 뒤섞여 있었다. 소영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아버지 재산 아버지 혼자 재산이 아니잖아. 우리에게도 자격 있어. 그런데 만약 저 가정부가 끼어들면 우리 몫이 줄어. 그리고 우린 뭐가 돼? 웃음거리만 되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준석이 잔을 탁 내려놓으며 이를 악물었다. 좋아. 우리가 먼저 움직이자. 아버지 마음이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확실하게 막아야 해. 소영이 눈을 치켜떴다. 어떻게? 준석은 낮게 웃었다. 아버지 건강도 예전 같지 않잖아. 회사 지분도 유언장을 미리 정리하게 만들면 돼. 가족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설득하고 가정부는 못 끼게 해야지. 도훈이 피식 웃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 여자가 우리 앞길을 막으려 하면 우린 오히려 아버지께 가정부가 재산을 노린다고 몰아세우면 돼. 아버지가 평생 의심 많은 성격이잖아. 그 성격 알잖아. 한번 불신하면 끝이야. 그들의 얼굴엔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다. 탐욕이 눈빛을 번들거리게 했다. 그래. 이 집의 재산과 권력은 우리 거야. 이젠 아버지도 쉬셔야지.
고지식한 아버지 언제까지 믿을 수 없어. 회사 집은 우리 쪽으로 정리하자. 그 순간 문틈에서 미세한 그림자가 스쳤다. 선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물잔을 가지러 내려왔다가 자식들의 음모를 우연히 듣고 말았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손에 들고 있던 잔이 덜컥 흔들렸다. 이 아이들 아버지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있어. 그녀는 문가에 몸을 숨기고 애써 숨을 죽였다. 그리고 굳은 결심으로 속삭였다. 안 돼. 내가 오빠를 지켜야 해.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러나 선희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다. 전날 밤 자식들의 음모를 들었던 충격이 아직도 가슴을 옥죄고 있었다. 그녀는 부엌에서 조용히 국밥을 끓이고 있었다. 솥 안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섞였다. 식탁에 앉은 영호는 오늘도 그 국밥을 한 숟가락 뜨더니 잠시 멈춰섰다. 이 맛 우리 엄마가 끓여주던 국밥 맛이 똑같아. 그의 목소리엔 깊은 그리움이 배어 있었다. 그러나 선희는 웃지 못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선희는 오빠의 서재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문을 두드릴까 말까? 혹시 내가 괜히 말해서 오빠 마음에 상처만 더 남기는 건 아닐까? 그러나 문틈으로 보이는 영호의 고독한 뒷모습을 보는 순간 그녀는 더는 망설일 수 없었다. 선희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영호는 고개를 들며 미소를 지었다. 영호는 조만간 나의 진짜 핏줄 동생 선희를 가족들에게 공개하려고 했다. 늦게까지 일하네요. 얼른 쉬세요. 그 목소리에 선희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잠시 침묵하다가 그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영호의 눈빛이 순간 굳어졌다. 지금 뭐라고 했소? 선희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제가 어젯밤에 들었어요. 자식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영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물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오? 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놓았다. 자녀분들이 이미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지분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바꾸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오빠 곁에 있으면 저를 재산을 노리는 가정부로 몰아세울 거예요. 영호는 깊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러나 동시에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럴 리가 내 자식들이 설마. 선희는 오빠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제발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다만 평생 찾아 헤맨 가족을 이제야 만났는데 다시 잃고 싶지 않아요. 영호의 가슴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녀의 목소리,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늘 자신을 위해 끓여주던 그 국밥 한 그릇. 그 순간 퍼즐이 맞춰지듯 기억이 되살아났다. 어린 시절 고아원 앞에서 헤매다 마지막으로 먹었던 국밥. 그 국밥을 같이 먹던 어린 소녀의 얼굴. 바로 선이었다. 영호의 눈가가 뜨겁게 젖었다. 선이 정말 내가 내 동생이었구나. 선이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빠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게 남기신 말씀이 있었어요. 내 오빠 영호를 꼭 찾아라 그 한마디 때문에 살아왔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뜨겁게 눈물을 흘렸다.
세월이 빼앗아간 진실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그러나 진실을 확인한 그 밤부터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날 저녁 회장 영호의 저택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자식들이 하나둘 모여 앉아 있었고 공기에는 날선 기운이 서려 있었다. 큰아들 영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회사 일도 손에서 놓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둘째 영민이 곧바로 거들었다. 맞습니다. 게다가 요즘 저 가정부가 아버지 곁에서 너무 오래 붙어 있잖아요. 혹시라도 아버지를 유혹해서 결혼이라도 하려는 것 같아요. 건드릴까 저흰 걱정이 됩니다. 친가족이라고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아버지를 유혹할 꽃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말끝마다 선의를 곁눈질하는 그들의 눈빛은 이미 적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영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들 정말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그런 눈으로밖에 보지 못하느냐. 막내딸 영희가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지, 저 여자가 무슨 속셈인진 뻔하잖아요. 집밥 해주고 국밥 끓여준다고 해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저 여자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선희의 손이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다. 영주는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다. 아버지, 이제 회사 지분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원장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분명히 해두셔야 저희도 마음 놓고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영호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다. 오늘 내가 분명히 말해두마. 자식들의 눈이 번쩍 빛났다. 그러나 다음에 이어진 아버지의 말은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였다. 내 재산은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거실이 순간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아버지, 지금 장난하십니까? 영호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재산은 피로 이어진 것만이 가져가는 게 아니다. 내 곁에서 끝까지 나를 지켜준 사람, 진짜 가족에게 줄 것이다. 그는 천천히 선희를 바라봤다. 그리고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선언했다. 이 사람이 선희가 내 여동생이다. 순간 방 안은 폭풍처럼 술렁였다. 가정부가 여동생이라고요?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자식들은 일제히 반발하며 소리쳤다. 그러나 영호의 목소리는 더 단호해졌다. 너희들이 뭐라 하든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평생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헤맸다. 그리고 이제야 다시 만난 거다. 영준이 분노에 차서 외쳤다. 결국 아버지는 우리보다 그 여자를 택하겠다는 거군요. 영호는 묵묵히 그 말을 받아냈다. 그래, 너희는 나의 피는 맞지만 진짜 가족의 마음은 잃었다. 가족을 돈으로만 생각하는 너희에게 더는 기대하지 않겠다. 자식들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누군가는 이를 갈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다. 그러나 그날 밤 이후 아버지와 자식들 사이의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져 갔다. 선희는 그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오랜 세월 끝에 찾아낸 가족을 향한 뜨거운 눈물이었다. 영호 회장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나는 평생 돈만 믿고 살아왔지. 하지만 오늘 확실히 알았다. 돈은 피보다 진하지 못하다.
너희들 내 자식이라 생각했는데 결국 재산만 노렸구나. 자식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영호는 차갑게 선언했다. 내 재산 대부분은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리고 남은 일부는 나를 끝까지 지켜준 내 동생, 선희에게 줄 것이다. 순간 자식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평생 누려온 게 뭔데 갑자기 가정부한테. 영호의 손이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다. 닥쳐라. 가정부가 아니라 내 핏줄, 내 동생이다. 너희들이 눈이 멀어보지 못한 진짜 가족 말이다. 자식들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권력과 재산을 움켜쥐려던 그들의 탐욕은 아버지의 단호한 결정 앞에 무너져 내렸다. 며칠 뒤 재단 설립 발표 기자회견. 영호는 사회복지재단에 전 재산의 70%를 기부한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남은 30%는 동생 선희와 함께 공동 명의로 관리하기로 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미소 지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지킬 가족이 있다면 바로 내 동생 선이다. 그리고 남은 재산은 더 많은 이웃과 아이들에게 쓰일 것이다. 자식들은 사회적으로도 큰 비난을 받으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러나 선희는 오빠 곁에서 담담히 말했다. 오빠, 나에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평생 찾던 가족을 이제야 만났으니 그걸로 충분해. 영호는 눈시울이 젖은 채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도 내가 편히 살 수 있게는 해줘야지. 이제 고생 끝이다, 선이야.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래된 국밥집에 들렀다. 허름하지만 따뜻한 국밥을 마주하며 영호는 중얼거렸다. 이 맛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그리고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지. 선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오빠, 이제 진짜 가족의 국밥이네. 재벌 회장 영호의 집은 한때 탐욕과 분노로 가득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하려 서로를 속이고 심지어 가정부 선의까지 모함하며 몰아붙였다. 하지만 모든 진실이 드러난 그날 밤 영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돈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다. 끝까지 내 곁을 지킨 사람,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이제 알겠다. 자식들은 결국 법적 상속에서 크게 불이익을 받았다. 그들의 탐욕과 배신은 세상 앞에 드러났고 사회적으로도 치욕을 겪게 되었다. 영호는 단호히 선언했다. 재산은 자격 있는 이에게 돌아가야 한다. 너희는 더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는 선희의 손을 꼭 잡았다. 동생아, 늦게 찾아서 미안하다. 내가 없었다면 난 이미 무너졌을 거다. 내 남은 재산 중 일부는 너에게 주겠다. 이건 피를 나눈 가족으로서의 당연한 몫이다. 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오빠, 난 그저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하지만 영호는 단호히 웃었다. 이건 돈이 아니라 잃어버린 세월에 대한 나의 사죄다. 그날 이후 영호는 선희와 함께 소박한 국밥 한 그릇을 나누며 매일을 살았다. 화려한 만찬 대신 따뜻한 집밥 속에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다시 느끼게 된 것이다. 자식들은 멀찍이 물러나 반성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들이 탐욕 대신 진심을 배울 수 있을지는 오직 시간만이 알려줄 것이었다. 햇살이 비치는 정원에서 영호와 선희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결국 내 인생 마지막에 찾아온 건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었구나.
영호는 잔잔히 미소 지으며 국밥을 떠올렸다. 그 한 숟가락의 따뜻한 맛처럼 남은 생은 이제 고요히 그러나 진정한 행복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났지만 탐욕은 응징받고 진짜 가족은 다시 이어졌다. 그리고 영호는 마침내 깨달았다. 돈보다 귀한 건 함께 나누는 따뜻한 한 끼와 끝까지 지켜주는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